예, 북미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한반도 위기설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오늘 저녁 7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회동을 갖고 안보 문제를 비롯한 국정 현안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들러리는 싫다며 오늘 회동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대담 첫 순서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있을 이 모임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제안한 여야 대표와 회동 오늘 저녁 7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 원장님, 7월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여야 대표 회동이 성사됐죠. 일단 7시에 이제 상춘제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보 현안 위주로 일단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만남 자체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순방 떠나기 전에 일단 다 다녀온 다음에 여야 대표들을 모시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이 국회 인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국회 여야의 협치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인정도 좀 하면서, 그리고 다녀와서 안보 상황이나 유엔 총회 연설 결과를 설명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만찬에서는 아무래도 요즘 뭐 북미 간에, 미국과 북한 간에 그 말의 전쟁, 그야말로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안보 상황에 대한 것이 주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안보 주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보도에 의하면 안철수 대표가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보가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예. 여당과 야당 간에 그 밖에 여러 가지 현안을 두고도 많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또 인사에 관련된 것도 나오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인사가 여러 번 뭐 지적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문재인 예. 정부가 7명이나 낙마했고 차관급 이상이. 그래서 인사에 관한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또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도 나올 것 같고, 전반적인 국정 현안이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예. 선생님, 오늘 회동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한두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어떤 걸 위주로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지켜봐야 될까요? 네,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오늘 일단 추석을 앞두고 일단 문 대통령의 말마따나 국민들에게 일종의 여야가 같이 모여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에게 추석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관심사는 뭐냐 하면 진짜 알맹이 있는 추석 선물이 나오겠느냐? 그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북한의 계속 잇단 도발 속에서 안보 위기 이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사람들끼리 뭔가 합의문, 의미 있는 합의문을 과연 도출할 수 있겠느냐. 안보 정책에 뭔가 차이가 있었는데 예. 그러려면 뭔가 이 정부 여당도 뭔가 좀 방향의 양보를 해야 되고 야당도 좀 양보해서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그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역시 오늘 홍준표 대표가 불참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주인공은 뭐 여당 대표도 있습니다만은 안철수 대표이거든요. 예. 안철수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소위 얼굴을 맞대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예. 그렇게 해서 회동하는 계기가 되는데, 예, 예. 그 자리에 만나는 데서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얘기를 주고받고 또 이번에 최근에 이런 국회 여러 가지 협조를 하느냐, 서로 또 이제 서로 대립을 하느냐 하는 예. 기로에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떤 표정,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 예. 하는 게 두 가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는 오찬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 만찬인데 네. 그밤 시간에 만나는 것 좀 다른 분위기가 좀 연출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네. 밤에 하고 낮이라는 건 좀 생각이 다르죠. 예. 뭐 우스갯소리로 밤에 쓴 편지는 아침에 다시 일어나면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 정도로 밤이라고 하는 거는 예, 예. 감성이 무르익는 시간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바로 그겁니다. 감성이 무르익는 시간인데 예. 원래 오늘 밤에 하는 거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안철수 대표를 배려한 일정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예. 지방 갔다 오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예. 낮에 하긴 좀 어려워서 저녁에 하는데 그만큼 국민의당에 공을 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제 밤에 하게 되면 낮에보다는 좀 더 이제 시간에 제한 없이 예. 밤 12시 가까이까지도 만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다음은 또 술도 한잔 해가면서 예. 이렇게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데서 장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오늘이 여야 대표들하고 세 번째 만나는 거도 대통령께서요. 한 번이 5월 달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만났고 7월 달에는 여야 당대표를 만났는데 이번에 9월 달에 그것도 2달에 한 번씩 좀 만나는 꼴입니다. 근데 이 정도는 과거 대통령들하고 보다는 좀 자주 만나는 거여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제1야당 대표도 같이 참석하는 자리가 돼야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대표는 불참을 여러 차례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그걸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자, 홍준표 대표 불참 이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 보기 뻔하잖아요. 10명 불러놓고 사단장 사열하듯이 사열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보여주기식 말하자면 정치 쇼를 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꼭 할 얘기가 있으면 야당한테 당부할 얘기가 있으면 1대1로 불러라 이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조장이라도 좋고 만찬이라도 좋고 1시간 반이나 한 2시간 둘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면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전부 불러가지고 그림 추석 앞두고 그림 맞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쇼를 하는데 야당이 왜 그 덜러리가 돼야 됩니까? 근데 그걸 자꾸 또 거부를 하면 말하자면 그걸 소통 안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예, 자, 들러리를 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대1 만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자 회동이 아닌 단독 1대1 회동을 고집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원장님께서? 글쎄요, 속 내심은 잘 모르겠어요. 예. 이제 우리가 추론컨대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 같은 것들도 의식했을 것 같고 의석수만으로 볼 때 100지석이잖아요. 예, 한국당이. 그리고 바른정당 20석, 그리고 국민의당은 40석이니까 정의당 6석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선이 굵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안철수 대표 얘기도 했는데 뭐 여권에서 상당히 지금 국민의당한테 배려를 하는 겁니다만 저 같으면 그 전역을 안철수 대표의 지방 일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가지고 존재감 보이는 건 전 큰 정치는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홍준표 대표의 얘기가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대1로 만나면 얼마나 더 얘기가 깊어질 수가 있죠. 지금 뭐 점심이냐 저녁이냐 차이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만 그렇다면은 다자회동도 가고 다음에 또 1대1도 만나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예. 10명을 쭉 사단장 사열하듯이 그렇게만 봐야 되는 것인지 그건 뭐 홍준표 대표의 시각이니까 문제는 어쨌든 거기서 여러 명 만나더라도 지금 10명은 아니잖아요. 원내대표 제외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5명, 6명이 만나서 안보관이 달라서 못 만나겠다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다르니까 만나는 거죠. 같으면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같으면 그냥 전화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합의해가지고 국회 입법이나 뭐 정책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의견이 다르니까 지금 여나 야나 특히 한국당과 지금 민주당 여권은 이 안보를 보는 관점 자체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해법은 물론 다르고 관점과 진단이 다르니까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다면 바로 그런 걸 얘기해야죠. 그런 쟁점을 드러내놓고 예. 그것을 여러 명이 있을 때 다른 야당들 대표 있을 때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다자회동은 다자회동대로의 그 장점이 있다라고 보고 예. 1대1 회동은 1대1 회동대로 그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 양자를 자꾸 만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예. 다자회동도 가고 제1야당답게 좀 손 굵게 예. 통 크게 이러이러한 불만이 있다. 왜 자꾸 이렇게 둘러리 쇼를 하냐. 그러나 우린 가겠다. 이런 게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합니다. 예,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합의점이랄지 협조 가능한 부분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 굳이 왜 참석을 안 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 예. 일단 저는 이 추석을 앞두고 지금 안보 불안 상황, 안보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같이 모이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제1야당, 사실상 대통령과 제1야당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1야당이 같이 모여서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의 의견을 가장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분들이 대통령은 더 전 국민의 의견을 또 대변하는 겁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모여야 맞는 건데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불참하게 된 거는 좀 아쉽기도 하고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불참하는 거는.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근데 이 모임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불과 6석이거든요. 원내교섭단체가 20석 이상인데. 예. 근데 정의당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생각이 비슷하니까 같이 참여시켜서 뭔가 같은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데서 이해는 됩니다만은 정의당 6석은 참석시키고 그다음에 2석인 또 새민중정당인가요? 거기는 또 참석을 안 시키고 뭐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기준을 좀 앞으로 관례상 제대로 세워야 된다. 원래 과거의 경우는 원내 교섭단체가 기준인 것이죠. 예. 좀 정의당에게 좀 섭섭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불참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2가지인데, 하나는 워낙 안보 정책과 경제 정책의 차이가, 복지 정책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차이를 가서 뭔가 대화를 해가지고 좁혀서 그 여러 대표들이 있는 데서 좁히는 길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는 결국엔 그거를 정부의 주장을 따라가지고는 들러리 서기로 비치는 측면이 하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왜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여러 정당이 만나느냐. 난 1대1로 만나면 만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는 것도 홍준표 대표가 와서 참석을 해야 되고, 예. 비록 의견이 다르더라도. 또 하나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오늘 발표했는데 4달 또 하순에 방미하는 일정을 발표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방미를 해가지고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또 뭐 어떤 야당 대표는 또 미국 가서 또 다른 소리를 전술핵 배치 주장이라든가 다른 소리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 국가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역할 분담 차원에서 만약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괜찮기 때문에 저는 미국에 가더라도 완전히 가서 다른 소리 하는 것보다 그러면은 미국에 가기 전에 대통령하고 1대1로 또 따로 만나서 가기 전에요. 가기 예, 전에 예. 그런 추석 끝나고 아마 추석 끝나면 이제 방미하는 게 아마 23일 날 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기 전에 그 사이에 그럼 단독 회동 한번 하는 것도 예. 또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오늘 홍준표 대표 불참에 대해서 다른 당 지도부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응 들어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안보 상황에서 제1야당이 청와대 회동을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보여주기 행사는 싫다며 오기만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안위와 국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의 안보 위기에 대해 과거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홍준표 대표의 회동 참석을 정중하게 당부합니다. 불참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외교 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내에서 하나로 뜻을 모아야 이제 우리 정부가 외교 관계에서 힘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문제면 모르겠습니다만 외교 안보 문제 불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홍준표 대표님은 보수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안보의 가치를 진뭉개고 왔습니다. 핵실험을 한 그 다음날 국회 보이콧을 선동을 했고, 안보에 관해서 지난번 청와대 영수회담도 거부를 했고 오늘 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정말 기가 찹니다. 1대1 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전쟁 날 상황에 본인 몸값 올리려고 지금 파업하자는 겁니다. 예, 하태경 최고위원의 얘기까지 들었는데, 자, 홍준표 대표와 또 하태경 최고위원 또 약간의 말씨름을 좀 했네요. 갈 것 없는 배신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하태경 최고위원은 안보 해방권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자, 이거 참석 여부를 두고 이렇게까지 여야가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 정치권 이제 비판하는 거는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나온 당 대표들 말이 전부 가시가 있는데 좀 이럴 때 제가 아까 선군군 정치라는 게 다른 거 가지고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당에 대해서 각 세운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뭐 홍준표 대표가 뭐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한국당이 잘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한 말씀 드리면은 제1야당 대표의 그 참석을 이제 요구하는 거잖아요. 정중하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건데 또 거기 한마디 꼭 했더라고요. 이렇게 이 안보 위기가 지난 그 집권당이었던 이 한국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 근데 굳이 지금 참석을 지금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그 얘기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여야 할 거 없이 예. 왜 우리 정치는 꼭 뭐가 하나 있어야지만 그 이른바 그 언론용어로 일본 말입니다. 야마가 있어야지만 뭐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예.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부탁할 때는 부탁하고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예. 저는 그래서 저는 뭐 배지를 안 달아서 잘 모르겠는데 정치를 좀 과거의 정치 문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상대방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좀 비판이 아니라 자꾸 비난으로 가니까 예. 상대방들이 자꾸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부장님, 그 이제 홍준표 대표가 아무래도 불참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완벽한 완전체는 아닙니다. 여야 대표 회동 자체가. 그 안철수 대표가 오늘로 해서 이제 국민의당 체제에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더라고요. 지난달 27일 전당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오늘 회동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 이후에 첫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그 민주당과 어떤 보여준 그런 모습들이 오늘 어떻게 좀 나타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것도 좀 관심거리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얘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안철수 대표한테는 오늘 뭔가 또 오늘 반쪽 사실을 뭐 대표 회동이 돼버렸지만 안철수 대표로서는 오늘 문 대통령이 만난 삶 중에 가장 중요한 VVIP 손님인 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은 본인이 약간 설레는 날일 겁니다. 사실은 대선 패배 이후에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굉장히 사실 위기의 코너에 몰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대표를 다시 당선되면서 제기에 또 김인수 후보자가 또 이제 헌재 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키면서 뭔가 이 국민의당 존재감이 부각됐습니다. 근데 국민의당 지지율은 여전히 좀 답보 상태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만남을 계기로 뭔가 대통령하고 뭔가 그 대자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됨으로써 본인이 존재감을 좀 알리고 앞으로 재기의 발판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오늘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갈 겁니다. 아마 모범생답게 예. 가서 이제 할 얘기는 내가 보기에 일단 최근에 외교안보 라인이 외교안보 정책이 실패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라인 외교장관까지 포함해서 이런 교체 필요성을 아마 거론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포함한 인사 문제, 검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제기하고 예. 또 안보에 있어서 단순한 대화, 지금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대화 협상으로 풀어가자. 이게 이제 현재 정부의 투트랙 전략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를 포함한 좀 더 다양한 옵션을 준비해야 된다. 예. 이런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좀 더 다양한 옵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남에서 그 청와대도 마음에 둔 어떤 성취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겁니다. 또 각 당도 하고 싶은 얘기 있었는데 좋은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안보 위기 속에 집권 여당하고 또 제1야당 다른 문제로 또 다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사 논쟁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게 발단이 이제 정진석 의원의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 사실인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 노무현 재단 쪽에서는 유족들이 이제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뇌물 관련해서 이제 특검 얘기까지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말이 어떻게 날지 그 부분도 좀 관심거리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특검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특검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2009년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은 이러한 사안의 그 앞뒤 맥락이 박연차 관련해 가지고 이제 뇌물을 받았다. 이게 이제 뭐 어찌 일가가 받은 거로 이제 거의 알려진 거잖아요. 그걸 나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알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가 종결된 거예요. 그 당시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특검으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수사를 계속 해오다가 저는 그런 이제 끝이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 건데 물론 이제 야당의 이제 주장은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여러 가지 이른바 적폐를 대선 댓글이라든지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것도 다시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한쪽만 보냐 이런 논리잖아요. 예. 그런데 그 논리가 약간 그 앞뒤가 잘 맥락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게 그 당시 수사를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서 도저히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정치 상황으로 봉착이 됐던 거였죠. 그래서 검찰 수사를 덮고 공소권 없음으로 했던 거고 이 부분은 지금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여러 가지 이러한 그 광범위하고 다양한 이러한 정치 개입 그리고 불법적인 이러한 것들을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고 그런 걸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 내지 청산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가 그러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끝난 것이고 종결된 것이고 지금은 박근혜 정부 때 사실은 공소시효가 정리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걸 건드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권력 감시의 역할을 안 했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그걸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레벨에서 같은 동일선상에서 봐서 예. 이거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 잘못된 것을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러한 것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특검하자. 이건 논리의 비약이다. 저는 그래서 이건 어느 쪽의 입장을 두둔하는 측면이 아니라 예, 저도 예. 논리적으로 볼 때 예. 그 논리적으로는 여권에게 전 그 우월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장님 어떤 의견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현 정부가 이제 과거 정권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는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국정농단에 재판 중이죠. 그리고서 이명박 정부의 지금 소위 적폐, 청산 이거를 본격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고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적폐를 거론하니까 이제 소위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거에 대해서 신적폐다. 신적폐에서 현재 새 정부의 적폐뿐만 아니라 또 그전 정부의 원조 적폐까지 하자 해가지고 소위 적폐를 청산하자는 두 갈래의 논쟁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의 이런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은 굉장히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나와 있지만은 뭐 연예인 블랙리스트라든가 특히 문성근, 김여진 그 합성 사진, 나치 합성 사진이라든가 이런 정치 개입 같은 거는 아주 잘못된 거기 때문에 진짜 수술을 해서 다시는 국정원이 이러한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외과 수술식으로 분명하게 수술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 예. 이런 거를 수술하는 방식도 다시는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없으려면 현재 국정원도 정치 개입하는 모양을 비치지 않도록 앞으로는 완전히 거기서 손을 떼도록 하고 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일 보도자료식으로 자주 이제 내고 있는데 피의 사실이 이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가지고 검찰에서 그거를 수술을 하는 방식으로 다시는 이런 재발되면 안 되는 이거는 실천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도자료식으로 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다른 정치 개입 논란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는 거를 잘 방법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럼 과거의 원조적폐라든가 이런 신적폐라고 하면 이 정부의 잘못된 건 당연히 이제 앞으로 뭐 조사를 한다든가 뭔가 뭐 국정감사를 한다든가 해야 되겠지만 과거 정부 노무현 정부 거라든가 이제 DJ 정부의 거를 어떻게 하느냐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예.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더 이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어쨌든 계속 진상규명 논란이 있으니까 한번 진상규명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검찰이나 어떤 특검이냐 어떤 방법이냐 하는 것들은 예. 국회에서 정상적인 여야의 논의를 통해서 중기를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예. 네, 저기 어제 보니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한 말 중에서 고소장 제출하면서 한 얘기 중에 현실 정치에 왜 이렇게 소환을 하냐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그 말이 굉장히 그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안이 터질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야말로 소환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정치 세력들이 이걸 이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래서 이미 고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정말 불행하게 그렇게 최후를 마감한 거였잖아요. 그렇다면 가능하면 정말로 이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은 얘기 안 해야 됩니다. 이제 그만 얘기해야죠. 그리고 그걸 그래서 정말 목숨을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책임을 지은 건데 그걸 다시 수사를 하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소권 없음이라고 했던 건데 예. 그걸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가지고 그걸 한다? 그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할까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 아까 말한 것에 또 반복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국정원이 지금 적폐청산 TF에서 개혁위원회에서 내는 이런 것들 물론 저는 김 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일단 문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군사이버사령부 같은 경우 군무원 채용 이런 것들은 적어도 문서상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조사 안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보복의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말 지나치게 과거 정권에 대해서 정치보복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예. 지금 국정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서나 이런 것들은요.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이건 정말 국가기관, 국가정보기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국정원 블랙리스트, 대선 댓글, 대선 개입,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 블랙리스트. 아까 지금 뭐 저기 문성근, 김효진 씨 그 사진 얘기도 했습니다만, 게다가 지금 방송 장악, 예. 게다가 최근에 뭐 정치인들 또 교수들 또 비판 성향의 하다못해 윤창유 씨도 들어있다는 거 아니야? 뭐 그건 작은 거겠지만 이런 식의 거 반드시 밝혀내야죠. 저는 이걸 갖다 같은 등가의 입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뇌물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결국 국민들의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예. 거죠. 자, MB 정부에 있었던 국정원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조작 사건의 의혹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 추미애 대표하고 정진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댓글 공작 심리 전단 증언을 직접 지시한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렇게 물증이 나타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사찰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대답해야 할 차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평범한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것은 마치 5.18 광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펼쳤던 전두환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 윤홍길 소설 그 완장에 보면은 이 동네 건달 종수리한테 양어장 관리를 맡기면서 노란 완장을 채워줬는데 이 종수리는 그 완장에 취해가지고 아주 거들먹거리고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소설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연상시키는. 자, 요즘 댓글 하는데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홍보처에서 주요 언론 보도기사에 공무원들이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라고 지시한 문건입니다. 공무원들이 기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서 기사에 대한 압력을 넣어라. 비판받는 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성산에서 이 민주당의 언론장악 문건이 나왔다.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문건 댓글 조작 관련해서 문건이 나오니까 정진수 의원이 노무현 정부 때 부처위원회 댓글을 달도록 한 거를 이제 사례를 들면서 지금 오늘 제시했던 게 바로 그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예. 댓글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출입 기자 당시에 노무현 예. 정부 때 청와대 출입 기자인데 대통령께서 이 댓글을 달아라라고 지시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그걸 대등하게 볼 수는 없다 이거죠. 아까는 모든 걸 대등하게 이렇게 과거 정권하고 똑같이 볼 수 없다고 하듯이 왜냐하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전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못된 기사, 오보라든가 악의를 갖고 쓰는 기사에 대해서 그걸 시정하도록 댓글을 정확히 달면서 소위 일종의 그거에 대해서 오보를 시정을 요구하고 그걸 대처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아무 기사 비판 무조건 비판 기사가 아니라 대부분 이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대응하라는 그런 뜻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하고요. 또 하나는 저 지시가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이 댓글 지시한 거기 때문에 저거 자체를 국정원에서 일종의 아주 이 음지에서 남 모르게 진짜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이렇게 발목을 잡는 이런 댓글을 쓰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런 거로 대등하다고 보지는 않고 분명한 거는 아까 말했지만 국정원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과거 정권의 그 전에 과거 정권에서도 어느 정도 한 일은 좀 잘 안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예. 어떻든 이 이명박 정부의 최근에 이러한 그 국정 선거 개입이라든가 정치 개입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의 국정원은 그런 거를 그거를 시정하는 방법도 전혀 정치에 개입하지 않은 방식으로 실천해가면서 하면 더욱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원장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그 댓글 관련해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지난번에? 네. 그런데 이제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증인 채택을 두고 누구를 세울 것인가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의용 안보실장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여야가 서로 이제 부르지 않기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실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안보 라인, 외교 안보 라인, 그건 뭐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서로 이제 안보실장을 부르겠다는 건데 김관진 실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말씀하신 그 정치 관여와 관련해가지고 군 사이버 사령부에 이제 김관진 이제 잡힐 서명도 이철희 의원이 보여주고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 사안을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서로 이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안보실장입니다만 그리고 정의용 현재 안보실장은 서로 이제 증인으로 불러라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삿바싸움이 되고 완전히 정치 공방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두 정당이 두 여야가 안보가 워낙 위중하니까 이 안보가 그야말로 이건 정치 공방의 소재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주제로.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두 사람은 서로 안 부르기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담 마지막 주제 키워드는 이걸로 잡았는데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으로 마지막 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추석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안보, 민생 현장을 누비면서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추석 연휴 얼마 남지 않았죠. 예. 그런데 오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예전에 하기로 했던 걸 좀 연기돼가지고 오늘 간 건데 국민의당이 지난번에 그 홀대론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자극하지 않으려고 예산 관련 문제에서 굉장히 조심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당 같은 경우도 지금 말고 안철수 의원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PK 쪽에 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추석 전후로 해서 계속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의원들은 특히 정치 정당은 뭐 항상 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근데 뭐 꽤 많이 남았죠. 내년 6월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치권에 변수가 있겠어요. 안보 변수도 있고 인사 변수도 있고 정기국회 때 여러 가지 또 이 국정감사 때 여러 논란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이번 추석을 전후해서 그런 뭐 행보가 지방선거에 뭐 어떤 결정적인 뭐 줄기를 형성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워낙 추석 연휴가 길고 그렇죠. 또 가뜩이나 지금 안보 이슈가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국민들에게는 안보가 최대 관심이에요. 지금 엊그제 23일, 24일 날 그 비완비가 저기 NLL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과 더불어가지고 어쨌든 민심을 최대한 다독거리는 건 좋은데 저는 여야 정당들이 여당은 여당대로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한 5달 정도의 이런 행보가 지금 지지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점을 더 지적받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좀 깊이 들어야 될 것 같고 야당도 특히 제1야당의 경우도 무조건 여당에다가 여당에 각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제1야당에게 정치적 이득의 관점에서 봐도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점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정당들이 이번 추석에 뭔가 얘기를 들어야죠. 자꾸 지방선거 의식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듣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 뭐 민생 현장이라든가 이렇게 안보 현장을 자주 찾는 거는 이번 추석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민심은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한 8개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차적인 일종의 시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번 추석 민심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60% 중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기간에 대통령이나 여권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런 것들이 이번 추석 민심에 서울과 지방의 어떤 친인척들이 만나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진실된 형성에 따라서 앞으로 국정감사라든가 정기국회 이 하반기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이어지면서 내년 설민심으로 이어지고 바로 그게 내년 6월의 지방선거로 하는 3단계로 민심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을 굉장히 중요한 초기의 대결장이다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